안녕하세요. 오늘은 잘했다 칭찬받는 설문조사의 10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평범한 직장인을 위한 설문조사 특강과 관련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데이터 쪽 일을 하고 계속해서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많이 하면서 업무에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고 또 소위 문과를 위한 그런 설문조사는 어떻게 기획하고 회사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다 뺐습니다. 통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여론조사 관련된 그 서베이들 있잖아요. 그런 쪽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은 다 뺐고 제 영상만 다 보시면은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회사에서는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설문조사 관련 업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10가지의 비밀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1, 2급을 다 취득을 했고요. 2급 먼저 따고 이제 1급은 그 다음에 땄습니다. 회사에서 1급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웬만한 회사 다니면은 경력증명서를 떼서 인증을 하면은 1급에 대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느슨한 회사 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자격증 공부였고요. 설문조사, 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그 제목처럼 설문조사나 사회조사에 특화된 시험입니다. 다른 빅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나 전문가 자격증,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은 좀 더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회조사 분석사는 정말 통계와 설문조사에 대한 이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필기와 서술형, 실기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1급과 2급 동일하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필기는 좀 공부하면 볼만하고 서술은 많이 암기를 해야 되고요. 실기는 SPSS 같은 걸로 이제 실제 통계 분석을 하는데 공부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붙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참고로 1급 실기는 4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거의 반일 업무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업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내용이 설문조사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분들도 많이 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급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특히 설문조사 관련 업무에는 이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설문조사 관련된 업무를 할 때 분명한 목표를 정하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어떤 조사 방법이 달라지고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분석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표에 따른 조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겠지만 저는 2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단순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냐, 아니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냐,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넓은 범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고 한다면은 특정한 문제가 먼저 도출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심층 조사격의 설문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설문지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그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자도 선정이 달리 될 수가 있겠는데요. 불특정 다수라고 한다면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특정 다수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 회사의 고객이나 아니면 내부 직원 등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렴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소수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문조사라기보다 어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받기 위한 어떤 조사 방법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사, 성공적인 설문조사 기획이라는 것은 목표에 맞는 질문지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조사 방법을 정하기입니다. 조사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설문조사 관련돼서 어떤 사회조사와 관련돼서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서베이라고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수의 응답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걸 보면은 전화도 있고 편지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대부분 설문조사 관련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설문조사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FGI라고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그룹 인터뷰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법이 되겠고요. 조사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이게 나빠서 안 쓰인다기보다 약간 어렵고 전문적인 조사 방법이라서 쓰이지 않는 델파이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방법인데, 이 전문가 집단에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2번, 3번 정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여기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조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조사 방법들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 또 이 설문조사나 이 사회조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어떤 이 답지가,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응답한 답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응답자가 안심하고 응답을 지속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면은 설문에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서베이, 설문의 단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단편적인 정보, 그리고 피상적인 결과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외생 변수라는 것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설문이 바이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룹에 의해서 내가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문을 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모집단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하여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FGI 같은 경우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했는데, 만약에 어떤 조직의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 같이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의 의견, 어떤 사람의 발언으로 무게가 실리가요. 당연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에는 모시는 전문가들의 이해관계나 어떤 하이어러키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FGI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힘이라고 써놨는데, 델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그룹을 모아놓고 이 설문을 한번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각 개별 응답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이때에는 실명입니다. 그러나 서로는 익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설문을 수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수집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집을 하고, 이 전체 평균과 표준 편차 같은 통계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게 이 첫 번째 전체 수집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했는데 당신은
1차 설문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설문을 돌리고 시간이 되면 3번, 4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돈과 특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게 단점일 수 있겠지만 FGI보다는 좀 더 방법론적으로 완벽하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까요? 델파이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고 어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나 어떤 마스터 플랜 수립과 같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와 같은 이런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도구를 쓰든지 간에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질문의 유형을 선택하기입니다. 질문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객관식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리커트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족도, 어떤 동의하십니까? 어떤 동의 등에 대해서 5점, 7점, 9점과 같은 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를 응답할 때 가장 많이 보셨을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또 논문의 연구 결과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쏠린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5점 척도로 구성을 했을 때 초두 효과라 그래서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들어온 답, 그러니까 왼쪽 질문이 나오고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왼쪽에 있는 답이겠죠.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응답이 쏠린다는 초두 효과, 왼쪽으로 쏠린다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를 기억하고 마지막에 마지막 응답이 있는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최신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다, 가운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집중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양극단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논문을 찾아봤는데 다양한 설문 유형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응답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논문을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긴 시간이 너무 많고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설문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회피 경향, 어떤 중립이나 보통의 의미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보통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5점이 있으면은 가운데 있는 보통이다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보통 동의한다라는 게 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넣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아예 5점 척도가 아니라 4점 척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객관식 응답에서 응답자가 한쪽 방향으로 쭉 밀거나 일관되게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크롬바 알파라는 개수를 구해서 내적 일관성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 개의 설문을 두고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응답자가 동일하게 계속 같은 경향으로 응답을 하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통계적인 이야기들은 빼고 쉽게 말씀드리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요인 분석과 같은 요인화를 해보는 것도 객관식 응답들을 묶어서 분석하는데 조금 하나의 스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개의 객관식 응답을 영역별로 묶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데이터에 대한 관심, 데이터에 대한 역량, 데이터에 대한 관리,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의 이해의 영역을 5개를 만들어 놓고 이 영역별로 한 3, 4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평균값들을 구해서 이 영역별로의 그 점수를 찍습니다. 물론 한 개씩만 물어봐서 5개의 질문으로도 이런 방사형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역 안에서 한 개만 있는 것보다 몇 개의 질문을 놓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 보이는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한 결론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고 활용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역량이 좀 부족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하나 고려해 보면은 설문조사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응답을 저는 꼭 넣는 편인데 모든 사람이 주관식 응답을 답해주지 않더라도 소수의 사람이 남긴 긴 의견들이 깊이 있는 의견과 다양한 의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관식 응답을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응답 유형이긴 합니다. 텍스트를 그냥 막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게 숙제로 남아 있는데 저는 이 주관식 응답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요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객관식 응답과 엮어서 주관식 응답을 첨부로 붙이는 식으로 주관식 응답 분석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응답과 함께 핵심적인 주관식 응답을 엮으면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 개만 물어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답변지를 구성하는 게 결과를 취합한 다음에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활용하기에 유용합니다. 이때 가장 불편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답변의 종류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 이 답변을 생각할 때 약간 귀찮다고 대충 넣고 기타라는 것을 넣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서는 불만 성토의 장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55.5% 절반 이상이 이 파란색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테일한 의견들을 줬습니다.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넣은 이 가장 불편한 사례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례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걸 보면은 이 기존에 응답한 거의 한 90%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이 세부 응답으로 가서 이 우선순위를 뽑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또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응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타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이런 답변의 응답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몇 개의 응답들을 넣어놔서 사람들의 응답이 기타는 조금 줄고 다양하게 이렇게 좀 포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는 다중응답은 신중하게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중응답 선택지를 사용하는 질문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 분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막상 결과는 취합했는데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이 다중응답을 좀 세분화해서 유의미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나 아예 이 다중응답들의 질문들을 나누어서 개별 응답으로 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엑셀 사용 역량과 관련한 세부 질문들을 여기서 나열해 놓고 다 체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시는 거는 엑셀을 통해서 자료 정리를 할 수 있음, 기초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음과 같은 쉬운 엑셀의 기능들인 거고, 아래쪽에서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음, 피벗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음과 같은 약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래프의 그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서 수강생들 여기서 35명, 39명 수강생의 전체적인 엑셀에 대한 역량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이 전체적인 그래프만 보고 나서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응답한 13명,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응답을 하나하나 봐야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래프에서는 이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세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하다. 이 질문의 유형이 많아질수록 또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에서는 통계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 역량과 관련된 세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보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사용 경험은 있다. 구글링을 하면은 명령어를 통해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서 고급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응답을 했는지, 논문 연구에서 자주 사용했다라는 이 3명은 어떤 답에 또 체크를 했는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봐야 하고, 이 5개의 조합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구체적인 답변 만들기입니다. 빈도를 묻는 질문을 매우 자주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보통이다, 덜 사용한다, 매우 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취합한 다음에 다소 해석하기 애매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자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결과를 취합해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지? 라는 또 응답자의 애매모호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된 질문을 좀 만들어 보자면은 1년에 한 번 사용한다, 6개월에 한 번 사용한다, 3개월에 한 번 사용한다, 거의 매일 사용한다와 같이 취합을 한 다음에도 정확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응답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답변으로 만들자라는 것의 그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응답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사용한다가 거의 30%, 6개월에 한 번 사용한다가 24%, 2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절반 정도가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결과를 취합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쓰는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 쓰는 시스템에 돈과 시간을 계속 들여야 할까?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절반도 잘 안 쓰는데, 그리고 3개월에 한 번까지 해버리면은 거의 이제 60% 가까운 65%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사업 접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시스템이 매우 필요하고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라면은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거를 마련해야 할까라는 식으로 설문을 더 그 다음에 구성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7번째는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자라는 겁니다. 설문의 시작은 가볍게 답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벼운 질문, 쉬운 질문이어야지 응답자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설문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유인데 처음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이대면 응답자의 거부감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 처리를 위한 정보는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은 절대 금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부서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이를 물어보면 정말 더 구체적인 질문이지만 나이대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대로 많이 합니다.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데이터팀, 나는 남자, 나는 30대 이렇게 응답을 해버리면은 데이터팀에 있는 남자 30대 사람은 우리 팀에 나밖에 없는데 이 설문이 나라는 거를 알겠네 라는 생각에 마지막에 설문을 포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부 고객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내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앞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얻어내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전공은 무엇입니까? 문과가 85%, 이과가 9.8% 정도 된다라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통계 패키지를 어떤 걸 사용해 봤나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문과가 85%가 있는 데이터 강의에서 통계 패키지부터 물어보면은 이 문과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이 설문에 대해서, 이 강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거부감이 들기가 쉬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볍고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의 질문으로 가는 게 통계의 응답률을 높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시작 단계부터 끝을 생각하기입니다. 설문을 만들고 나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문을 시작하고 났는데 질문을 바꾸려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그거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끝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 전처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문의 기획 단계부터 설문의 수집, 그리고 끝, 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블러 처리하긴 했는데 절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친절하지가 않고 이 데이터 클렌징을 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60-70% 정도의 노력이 된다고 했고 제가 아는 어떤 박사님은 데이터 클렌징이 99%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입력을 불편하게 라고 했을 때 이 구글 폼에서 제시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릿수를 다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 형태로만 입력을 할 수 있게 하면은 핸드폰 번호를 클렌징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프리텍스트를 그냥 입력하도록 열어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대시를 입력할 수도 있고 누구는 점을 입력할 수도 있고 누구는 11자리를 그냥 쭈르륵 쓸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갑자기 13자리나 8자리만 쓰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할 때부터 이 맨 마지막 우리가 분석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설문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처리를 하거나 분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설문조사 툴에서도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구글 폼을 쓰든 네이버 폼을 쓰든 서베이 몽키를 쓰든 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 설문조사 폼에 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서베이 몽키는 직접 만들어서 써본 적은 없었고요. 제 기억에 유료로 뭔가를 써야 돼서 회사에서 이 서베이 몽키는 사용하지 못했었고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갖춰져 있는 설문을 쓰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별로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안에 있는 설문조사는 저도 다른 팀에서 회사 안에 있는 설문조사 응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회사 안에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실명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 안에서 하는 그 시스템, 회사 시스템을 하는 모든 설문조사에는 응답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구글 폼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폼도 가끔 쓰긴 하고요. 그래서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석 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이 다 구글 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방사형 그래프만 제가 따로 스테이터를 통해서 그린 것이고요. 엑셀로도 그릴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툴 자체 리포트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 캡처해서 넣고 한글 문서에서 다 이제 텍스트로 분석 결과들을 옆에다가 붙여 넣거나 표를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하고요. 엑셀에서도 쉽게 많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통계 데이터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R이나 파이썬, 스테이터 같은 것들 많이 저는 사용했습니다. 그래프의 색깔을 이쁘게 만들거나 좀 더 보고 받는 분의 많이 올라간다고 쳤을 때 PPT 같은데 이런 그래프를 넣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넣는 거를 조금 없어 보이게 생각하시는 많은 윗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많이 높은 윗분이 계실 수 있어서 그래프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정말 숫자 테이블만 하나 스테이터나 엑셀에서 따온 다음에 파이썬으로 그래프만 그린 적도 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른 적도 있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 있는 구글 폼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툴에서 질문지를 복사하는 기능을 해서 반복되는 설문조사의 버전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문을 닫았을 때 동일한 설문을 응답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다시 오픈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 구글 폼에서 사람들의 그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아도 응답 시간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1차 설문조사와 2차 설문조사가 따로 응답 시간으로 구별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이건 사실 클렌징이라기보다 분류를 쉽게 해낼 수가 있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설문조사를 할 때 1차 조사와 2차 조사, 3차 조사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같은 차트들을 뽑아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스테이터에서 코드를 써서 표나 차트 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는 그런 코드를 실행해서 처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세부 그룹별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통계를 내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직급별로 통계를 나눠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본부 단위로 통계를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계속 만들거나 차트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로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스테이터에서 불러와서 처리하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9번째는 응답자는 30명은 넘기자라는 겁니다. 이 30명을 이야기할 때에는 모집단, 표본의 평균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너무나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일단 30명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고 30명에 얽매이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설문 응답률과 응답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은 그래도 이제 이 30명은 뭔가 넘겨야 결과를 논하기에 조금 더 통계적인 뒷받침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명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또 이게 또 복잡한 샘플링의 문제까지도 연결돼서 보면은 제대로 뽑힌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죠. 랜덤 샘플링이 잘 된 표본, 30명의 표본이 베스트이긴 합니다. 바이어스된 100명보다 랜덤 샘플링 된 30명이 더 좋다. 이런 겁니다. 근데
뭐 30명을 엄밀히 또 다 지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분석이 되면은 30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크롬바 알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어떤 전문적인 연구도 아니고 업무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안 되면 그 통계는 버려야 되냐? 연구라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업무에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초록색 소속이 9명밖에 안 됩니다. 6.6%예요. 전체 137명이 응답을 했는데,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30명이 넘는 숫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 6.6%는 9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록색 9명이 있는 집단은 전체가 20 몇 명이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명만 응답한 그룹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초록색 집단에 대한 어떤 세부 분석, 이 초록색 본부에 대한 분석을 다 버리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아까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명이 안 되는 하위 그룹이나 어떤 소표본이 모아졌을 때에는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추가 분석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주관식 응답들을 모아서 이 9명의 의견들이 어떤지를 조금 더 대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더 디테일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도 좋을 수 있겠죠. 마지막 10번째는 보상을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줄에 커피 쿠폰은 고액 연봉자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고액 연봉자라고 하겠습니다. 뭐 고액 연봉자 분들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리겠다라는 추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몇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가능성만 써놓고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여기에 개인정보를 남기신 분이 99.3%입니다. 거의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커피 쿠폰을 뿌리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에어팟을 한 명 선정해서 준다라고 했다가 위에서 이제 거절 당했습니다. 기한을 올렸는데 반려를 당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사행성 느낌 플러스 문화적으로 한 명에게 몰빵하는 거는, 한 명에게 몰아주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커피 쿠폰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응답률이 더 높을까? 아마 회사 내에서 하는 거라면은 훨씬 더 이 에어팟 한 개가 아니면 갤럭시 버즈 한 개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 설문의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뭐 실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보상을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보상이 있으면은, 이것도 논란까지는 아니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보상이 있으면 설문 응답이 대부분 높다라는 의견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품 이벤트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즘에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사용을 하고, 안내문을 잘 써서 설문의 이 헤더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성명과 뭐 핸드폰 번호, 성명은 사실상 뭐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뭐 근데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설문 어떤 이런 커피 쿠폰이 아니라 좀 더 뭐 노트북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여기 썼던 것처럼 010-1234-567, 010-1234-5678 이렇게 11자리를 쭉 나열하는 식으로 입력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다가 그 11자리만 입력이 되게 수식 같은 그 조건을 걸어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는 페이지도 하나 맨 마지막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마지막까지 설문을 하고 나서 기분도 좋고, 맨 처음부터 안내를 하면은 참여율도 조금 높일 수 있겠죠. 똑같은 설문이 있을 때 그래도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커피 쿠폰이라도 준 설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쏟지 않을까요? 네, 10가지의 비밀은
다 끝났고 마지막 보너스로 결과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쓰는 예시,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살짝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맨 위에는 설문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설문조사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설문의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구글 폼을 통한 서베이 조사, 아니면 FGI, 구글 폼을 통한 설문조사 이후 FGI에 대해서 FGI를 누구누구를 초청해서 수행, 이런 식으로 도구도 적고,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지 간략한 문항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결론으로 갑니다. 핵심 결과와 도출된 실행 과제, 아니면은 현황 파악한 결과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종합 분석 결과를 요약한 내용들을 써서 이 내용까지, 여기까지 1페이지로 다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받는 사람이 이 설문조사 전체를 한 페이지만 보고 알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영역별,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인별로 세부 분석 결과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응답들에 대해서 분석 결과들을 쓰고, 그리고 주관식,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주관식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을 쭉 모아놓고 엑셀로 치면은 첫 번째 컬럼에 주관식 응답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바로 오른쪽 칼럼이나 바로 옆에다가 제가 그 주관식 응답들을 쭉 읽으면서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방사형 그래프를 하면은 저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응답의 예시가, 저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부족해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열어주신다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키워드, 이 사람이 응답한 주관식의 키워드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되겠고, 그리고 교육 요청이 되겠고요, 활용 의지 높음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 걸 읽어보고 그 다음 사람들 걸 쭈르륵 읽으면서 키워드들을 뽑아보면은 위에서 썼던 키워드들과 유사한 키워드들이 엮여서 키워드들을 조금 수정하거나 새로운 키워드들을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빈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원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느려서 이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 제가 객관식에서 응답 예시로 넣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부 결론, 영역별 세부 결론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페이지에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미 첫 번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 앞에서는 제가 이제 영역별로 했는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설문이 있었고, 제가 한 5개씩, 6개씩 묶어서 5개의 영역이라고 치면은 이 앞에서는 그 5개의 영역별 분석을 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거의 참고 자료처럼 단위 응답별 1번부터 30번까지에 대한 어떤 통계표나 그래프들을 넣고 간단한 해석들을 넣습니다. 여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보시면은 사실상 가장 먼저 돼야 하는 게 맨 밑에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받는 분은 가장 핵심만 보고받지만, 분석하는 사람은 가장 세부적인 것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결국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결과 보고서, 제가 쓰는 결과 보고서의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 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또 질문을 남겨주셔야 되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설문조사의 10가지 비밀이란 제목으로 썼는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리지 않은 게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 그림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발표를 할 때 첫 그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회조사, 설문조사의 어떤 방법이 이 카메라의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이 렌즈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면 잘 보이고, 또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렌즈이고, 다양한 설문조사의 방법들 또 적합한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즈를 또 적합하게 고르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이 렌즈 모양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넣었는데, 여러분께서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튼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최대한 어려운 얘기 다 빼고, 통계 이야기 다 빼고, 실제 아주 평범한 직장인들이 설문조사 해봐서 결과 보고 해봐 라고 어떤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바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데이터나 통계 관련된 저의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유튜브 채널 안에서 소통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